경기도 한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진 아령에 맞아서 50대 여성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이 아파트 입주민인 7살 소녀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소식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그 용인에서 발생했던 캔맘 살해 사건, 사망 사건과 좀 유사한 것 같은데요.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아령 2개가 작은 아령인 것 같은데 1.5kg짜리 아령이 떨어져서 상당한 충격으로 좀 부상을 당했더라고요. 좀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 토요일 점심때였던 것 같습니다. 예. 5월 19일 12시 무렵에 말씀하신 것대로 평택 안중에 있는 20층 아파트에 있었던 사건인 것 같은데요. 예. 밑에서 이제 주차를 하고 이제 자리를 옮기려고 하던 50대 여성이 위에서 떨어진 아령에 맞아서 이 어깨뼈, 쇄골하고 팔이 그 가슴뼈가 부러진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예. 자초 지정이 어떻게 됐냐 바로 확인을 해봤더니만 네. 그 위층에 있었던 그 어쨌든 아령 어디서 떨어진지 확인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랬더니만 탐문 조사를 했더니만 그 중에 10층인가에 있던 그 집에서 그 엄마가 이 그 아령이 내 거는 맞다 이렇게 지금 그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예. 결국 지금 정황상으로는 그 집에 있는 만 7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딸 소녀가 던진 것으로 지금 그 추정되고 있는데 던졌는지 여부에 대한 어떤 그 자백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어쨌든 그 떨어진 아령이 우리 집 거는 맞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후 정황상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1학년인 여아가 외부로 던졌는데 그중에 하나는 밑에 그 화단으로 떨어지고 그중에 한 개가 이 밑에 있던 50대 여성에게 맞아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지금 현재까지는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지금 정확하게 누구다라는 것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아마 지금 현재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이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고 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최종적인 그 결과는 이 수사기관은 알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언론 보도를 봤을 때는 이 여자아이 7세인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밖으로 던졌는지 의도적으로 했는지 아니면은 잘못 가지고 놀다가 떨어뜨는지 이른바 예. 고의에 의한 것인지 과실에 의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지금 처음에 이제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에 있었던 이른바 용인 캔맘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초등학교 아주 어린 저학년 친구들이 이 위에 있는 지붕으로 된 데까지 올라가서 밑으로 의도적으로 던졌던 사건인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외부적으로 던졌는지 아니면은 가지고 놀다가 그냥 손에서 미끄러져서 던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피해 그 억울함이 없도록 명확한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일단 뭐 7살 아이한테 법적 처벌을 물을 수는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전에도 초등학생이었지만 어떤 처벌 대상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이게 어떤 식으로 좀 뭐 만약 이 7살짜리 아이가 던진 거라면 어떻게 책임을 좀 물을 수 있는 건가요? 민사적인 부분과 형사적인 부분을 조금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형사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 14세 미만자는 이른바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예. 지금 만 7세라고 하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전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14세 미만이라고 전혀 처벌을 받지 않느냐? 10세 이상 14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예. 이 그 아이 지금 그 가해자로 지목받는 아이는 10세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해당이 안 소년법상 되네요. 보호 처분 대상도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 형법상의 이 상해 이 어떤 것으로도 처벌되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가 될 것인가 문제가 되는데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아주 어리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니고 이 아이를 평소 때 관리 감독을 해야 될 부모 같은 경우에 지금 민법 550조에서 미성년자의 감독자로서의 손해배상을 책임을 져야 되고 더불어서 요즘 보면은 그 두서 있는 집안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면은 아이를 위해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예. 아이가 그 다치거나 했을 때에도 보호를 해주지만 아이가 어떤 사고를 내서 물건을 그 어떻게 보면 깨트리거나 아니면 사람을 다쳤을 경우에도 배상해주는 그런 보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그 엄마로서는 그런 보험 가입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더 살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살 소녀가 용의자로 지금 지목된 상황인데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경찰 조사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에 좀 다른 죄를 짚어보겠습니다. 현장 학습을 가던 중에
학생을 휴게소에 두고 떠난 교사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이 됐는데 이것도 참 논란이 많은 사건인 것 같습니다. 좀 참 정리를 이 해주실까요? 부분에 있어서 참 그 뉴스를 보는 그 국민들, 특히 선생님들 마음이 답답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그 스승의 날이었는데 또 이런 일이 밝혀져가지고 예. 좀 그 가슴이 아픈데 사건의 자초지종은 작년 5월 달이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가 이제 그 현장 그 체험학습을 이제 그 독립기념관으로 가는 도중에 예. 그 휴게소를 한 10분 정도 남겨두고 6학년 그 여학생이 복통을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차를 세워줄 수 없느냐라고 이 선생님이 얘기를 했더니만 이 상황 그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차를 세우기 어렵다라고 했고 부득이 이 아이가 그 차 내에서 비닐봉지로 용변을 봤다고 합니다. 예. 그런 이후에 이제 아이가 또 뭐 그 같이 타는 그 어린이들이 뭐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해서 결국 그 한 10분쯤 가서 앞에 있는 이 그 휴게소에 내렸고 그 가운데 학교의 그 학부모와 그 교사가 통화를 해서 예. 그러면 내가 아이를 데리러 갈 테니까 아이를 내려달라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 교사는 거기에 그 휴게소에 있는 사람한테 아이를 맡기고 예. 갔는데 그 이후에 한 1시간 정도 뒤에 엄마가 와서 아이를 가지고 갔는데 아이가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좀 호소를 하고 안타까움을 호소를 하니까 어떻게 되는 심판인지 그 담당 그 담임 선생님을 이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형사 고소를 했나 봅니다. 그 사건이 지금까지 해서 검찰 같은 경우에는 벌금으로 하는 이른바 구약식을 했는데 선생님이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1심 법원에서 8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 교원 단체에서 그 교사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형이 확정되면 교사 활동을 10년 동안 못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아동복지법상 6위 방임죄인데 아동복지법 같은 경우에는 아동복지법과 관련되어서 예. 이 그 벌금이라도 받게 되면은 학교, 유치원, 심지어 이 사설 학원에까지도 취직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사건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에는 이 담당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쫓겨난 것은 물론 앞으로 그 학원 교사나 다른 강사로서 활동을 할 수 취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운군요. 예. 더더욱 이 그 교원이나 어떻게 보면 교원 노조 같은 경우에는 지나친 어떤 법원의 어떤 엄격한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뒤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판단이다라는 게 교육계의 반발 논리인데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자, 이 부분은 그 아동을 어떻게 보면 배임하고 그대로 방임했다는 것이죠. 예. 그냥 놔두고 갔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로 그랬는 건지 어떤 과실로 그랬는지 지금 그 판결에 보면은 이 그 체험 현장 학습과 관련된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담당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직접 엄마가 올 때까지 현실적으로 기다리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또 아이를 맡겨놓는다고 했을 때 그냥 했는 것이 아니고 전화까지 해서 했고 또 1시간이란 기간 자체가 초등학교 6학년 정도라고 하면은 충분히 어떻게 보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면은 이런 것을 가지고 이른바 방임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이른바 무죄를 지금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예. 1심에서는 어쨌든 그 엄격하게 그 법령을 해석을 해서 유죄를 했지만 지금 그 이 교사 측에서 항소를 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항소심에서 이와 같은 그 배임과 방임에 대한 어떤 그 법적 해석에 따라서 어떤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아직은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교육 현장의 현실을 어떻게 보면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은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이것을 두고 지금 또 항소심에서도 다시 한번 좀 부딪힐 것 같은데 선생님에 대해 어떤 교권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고 아이에 대한 그런 보호뿐만 아니고 교권 보호 이런 부분들을 조화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묘한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판결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근데 봅니다. 어쨌든 부모랑 본인 의사를 확인 안 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했다면 문제가 됐겠지만 부모와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고 승낙받은 것이란 곧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른 결과를 좀 기대해 볼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동복지법에 보면은 아이를 의도적으로 유기하거나 그렇죠. 기초적인 어떤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임을 했을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하에 처하도록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의도적으로 방임하고 그냥 유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좀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초등학교 1, 2학년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지금 그 막내가 초등학교 이제 5학년 정도 되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어느 정도 한두 시간 정도 되는데 이렇게 놀러 갔다가 자기가 지하철 타고 올 수도 있는 예.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의 어떤 지적 영향이 되는지 또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지 좀 더 면밀한 판단. 물론 지금 현재 단순히 이 사건이 어떤 교원단체가 반발하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 예.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지능을 가진 아이가를 1시간 정도 그와 같은 그 휴게소에 둔 것이 과연 형법적으로 배임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항소심에서 어떤 재판부가 좀 면밀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예.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을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다는 이야기를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딸에 이어서 엄마까지 이번엔 다시 또 검찰에 출두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가오는 5월 28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오전 10시에 소환 통보를 했다라는 보도가 이제 나왔습니다. 예. 한 달 전쯤 아주 유명한 이 자료 화면을 알겠습니다만 2014년에 있던 인천 하얏트 호텔 이 리모델링 과정 속에서 이 여직원을 떠밀치고 또 그것을 말리는 남자 직원의 어떤 그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팽개쳤던 그 일을 그 계기로 해서 그 이후에 이 대한항공 관련된 전 현직 임직원, 운전기사, 가사도우미 한 10여 명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이 사장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라는 그 의사표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단순한 폭행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여러 명에 대해서 동일한 어떤 폭행이 있어서 이른바 상습 폭행 그리고 또 그 당시 2014년에 있었던 업무 방해 혐의로 해서 지금 혐의를 받고 있어서 다가오는 28일 날 조사받을 때 어떤 대답을 할지 아마 시청자들께서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한 2주쯤 전에 이 대한항공 관계차 측에서 일일이 언론의 의혹을 반박하는 정도의 어떤 그 의견을 내놨는데 과연 그와 같은 반박하는 것을 기조를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경찰에서 일부 자백을 할 것인지도 그러게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대로 10명이 넘는 피해자를 조사했다고 했는데 그중에 또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도 있었고 폭행도 이제 많이 갈리잖아요. 조현민 전 전무때 때 뭐 그냥 단순 폭행이 있고 특수 폭행이 있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습 폭행 혐의가 적용된다면 어떻게 보면 또 수위가 좀 더 가중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좀더 올라가겠네요. 상습 폭행 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하기에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것은 예. 또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렇지만 상습 폭행으로 가면은 예, 합의한다 하더라도 처벌됩니다. 그렇군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처벌 수위도 기본 폭행의 2분의 1이 가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서 이 피해자들이 예. 끝까지 이게 처벌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할 경우에는 단순 폭행보다 그 처벌의 수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 과연 그 사이에 뭐 지난번에 그 조현민 그 전무 같은 경우에도 2명이었다가 처음에는 또 한 명이 합의하고 나중에는 이제 계속 끝에 바뀌었었죠. 예. 합의하고 있었는데 이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이제 그 처벌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할 것인지 그것이 앞으로 상당 변수기 때문에 경찰도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이 점이 가장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서 경찰도 이 10명의 신원을 지금 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회적 공분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합의가 해버리면은 이 사건을 처벌하고 싶어도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그렇다 보니까 이 지금 현재 그 수사기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이분들의 그 처벌 의사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이 사건을 가져가는 것인데요. 다만 이것은 약간의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예. 말씀이냐면은 예.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합의금을 조금 더 받고 마음을 풀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권리거든요. 근데 예. 수사기관이 합의하지 못하도록 그냥 무단히 막고 있는 것 그거 자체가 만약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만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그 합의하는 것이 그냥 수사 단계에도 합의할 수가 있습니다만 재판에 넘겼을 때 1심 판결 선고되기 전까지만 합의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해봤을 때의 성범죄라든가 아니면 폭행 같은 경우에 이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또한 이제 협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가서 그때 합의도 해도 되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본인들의 어떤 보복 감정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그런 합의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피해자들의 어떤 회복 어떤 피해가 회복도 되고 또 사회적 공분이나 이 범죄 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벌되는 그런 부분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노력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예,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일부는 만약에 그런 의사로 인해서 이제 합의가 되더라도 일부는 처벌을 원하게 되고 한다면 앞서서 짚어주셨던 상습 폭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반의사 불벌죄도 적용이 되지 않고 무조건 처벌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상습죄가 상습 폭행이 적용이 되는 그 기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게 상습성이란 게 예. 무슨 전과가 있어야 상습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이 결국 상습이란 게 뭡니까? 범죄의 습관의 발현 이렇게 봅니다. 범죄 그렇게 짜증내고 사람한테 갑질하고 폭행하는 것이 거의 습관화됐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상습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2013년 전후부터 해서 최근까지 이와 같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 정도 된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 설령 폭행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형법적으로 봤을 때는 상습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증언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있다면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피해자의 증언 또 보통 보면은 이게 그 폭행만 있었고 상해까지 없다고 하면은 이게 그 보통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진단서가 없는 케이스가 있어서 그게 입증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 동일하거나 유사한 패턴으로 어떻게 보면 진술을 하고 있고 또 본인도 일정 부분 그와 같은 일을 자백하고 있고 더불어서 2014년에 있었던 이 한 호텔에서 있었던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직접적인 증거와 진술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의 간접적인 증거가 있다고 하면은 상습성은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충분히 그 입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령 뭐 10명 중에 9명이 처벌을 불허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상습죄로 처벌할 가능성은 조현민 전무 때보다는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이슈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